지금부터 철도 중심 도시로 다시 선, 또 영주를 중심에 영주와 함께 국민의힘 영주시 당원협의회 국회의원 박형수 2024년도 의정 보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오늘 우리 의정 보고회 주인공이시고 또 영주의 일꾼이시며 또 친구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 대표 농객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큰 대들보가 되실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제나 몸과 마음을 영주의 중심을 두고 계시면서 평생을 영주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국회의원 박형수 당협위원장님과 내조의 여왕 전성림 여사 내외분을 여러분 큰 박수와 항상 부탁드립니다. 2층에 계시는 분도 박수와 항상! 박형수를 한번 연호할까요?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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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의정보고대회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아주 큰 지도자들이십니다. 우리 박형수 의원님을 힘껏 밀어주고 힘껏 당겨주시면서 우리 영주를 적극 응원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과 또 윤재욱 원내대표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께서 영주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부터 차례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먼저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지역의 당원들과 시민분들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제가 모두 찾아뵙고 싶습니다만 여의치 않는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우리 동료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량하고 평범한 우리 곁에 동료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당부 거듭 나고자 합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드리고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 속에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며 관심이 더 필요한 계층에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겁니다. 정교한 정책과 확실한 추진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임한다면 국민께서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변화를 상대 당과의 차이를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재욱 원내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주 영양봉화울진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입니다. 박형수 의원님의 의정보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형수 의원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성폭력처벌특례법,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쿠키 뉴스가 뽑은 2023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되실 만큼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승인받고 영양봉화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또한 울진 국립산지생태원 등
4개 국공립기관을 유치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훌륭한 일꾼이십니다. 박형수 의원님이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주 영양봉화울진 주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사적 소명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세우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헌법적 가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민생정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적인 복지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더욱 힘을 모아 2024년을 이상하는 용처럼 희망차고 풍요로운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응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2024년 희망이 넘치는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철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박형수 의원님께서 그간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위해 애쓰신 성과를 시민,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는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경상북도 미래 먹거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수소국가 산단과 영양 봉화의 양수 발전소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형수 의원님의 의정보고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갑진년 새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화이팅! 네, 이철우 도지사님이 박형수 의원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박형수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정보고대회에 시민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께서 시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단상을 좀 가운데로 좀 밀어주실까요? 예, 가운데로 옮겨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십시오. 박형수를 인정합니다.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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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뜻하시는 바 올해는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의정보고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신 우리 영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부터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여파가 몰려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 여파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더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잘 견뎌주시고
자신의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는 지난해에 영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기틀들을 마련했습니다. 배려인 국가산업단지가 승인되었고 영주댐이 준공되었습니다. 또 SK에서는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KTX가 이제 서울역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영주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모두 다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의정 생활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좀 더 크게는 지난 4년 동안 제가 어떤 의정 활동을 했고 영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또 영주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 제가 그리는 영주의 미래,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가시는 즉시 저를 위한 홍보 전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또 자세하게 우리 의정 보고를 드릴 계획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은 이 정도로 줄이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올해 비상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영주가 더더욱 날개를 달고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 새해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만사형통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 영주시 당협위원장이시고 또 박형수 의원님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수 의원님에 대한 양력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맨 뒤편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주를 중심에 두고 또 영주와 함께 영주의 넓어지는 산업지형을 위해서 또 세계를 지향하는 우리 중심도시 영주를 위해서 박형수 국회의원이 열정적으로 알뜰히 일해오신 그 상황들을 모두를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형수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박형수를 연호하겠습니다. 박형수! 박형수! 예, 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도 됐고 해서 새해 인사 한번 드리고 의정보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형수 의원님 팬들을 올립니다.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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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절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연호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의정보고의 발표 순서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쌍특검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의정활동 또 우리 지역 활동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런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영 시장님께서 저한테 정직하고 이렇게 선생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정치를 하려면 정치는 좀 너스레도 좀 떨고 살짝 거짓말도 좀 하고 뻥도 좀 치고 이래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제가 좀 거짓말도 좀 하고 뻥도 좀 치고 이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 전국 현안은 이건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법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지난번 우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제 대장동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일당들이 50억씩 뇌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을 처벌해야죠. 뇌물 50억이 아니라 50만 원 받아도 500만 원 받아도 다 깜빵 가고 처벌받는데 50억 받은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까? 당연히 처벌해야죠. 그런데 왜 이 특검법안에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자, 이 특검법안은 법안 구성 자체가 편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억 클럽 특검은 진보당과 정의당과 그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우리는 추천권이 없는 겁니다. 김건희에서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임명받은 그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추천 자체를 야당이 해버렸는데. 그러면 야당이 임명한 특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국회 반대 토론 나가서 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차라리 민주당이 특검을 임명을 해라. 아니면 이재명 네가 임명해라 그러면은. 물론 제가 아까 반대 토론에서는 네가 임명해라고 안 그랬습니다. 정중하게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을 야당이 다 하면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법안이 편파적인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 브리핑이 있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있었던 상황들을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고 그걸 또 국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특검은 모두가 다 여야가 각각 추천을 하든지 또는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는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야당만 추천하게 하려면은 여야가 다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자기들만 추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들만 추천하겠다고 한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브리핑을 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서 검찰이 이미 기소해 놓은 것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흠집 내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영향을 주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리고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을 또 해가지고 이게 물타기를 하려는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에서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데 또 똑같고 언론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 브리핑은 모든 특검 법안에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은 야당만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은 일방적인 브리핑이 되고 편파적인 브리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 대상이 무작정 확대될 수 있다는 건 제가 아까 그 반대 토론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정해서 특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범죄 이걸 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렇게 밝혀진 사람의 다른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밝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무슨 뭘 훔쳤다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쇼핑백을 받았다든지 명품백을 받았다든지 이것까지도 다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선 끝날 때까지도 이거 가지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여당에도 그렇고 정부에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그 뇌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걸 거부하면은 50억 클럽을 봐주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선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우리가 이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이용해서 야당이 실제적인 특검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대통령 부인 와서 봐주는 거 아니냐? 대통령 부인은 성역이냐? 바로 이런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우리가 비판을 받더라도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내년 총선까지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게 일방적인 야당의 주장과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특검의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절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우리가 거부하기가 곤란한 법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한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정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소관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이게 많은 그 득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일단 경제에 대해, 법에 대해서는 법률을 막 20, 30년 정도 해왔으니까 법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거든요. 이 기획재정위원회 2년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쉽게 얻어낼 수 있는데 아주 큰 보탬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에 있는 우리 보좌진들이 굉장히 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래 한 우리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예산을 확보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만 정작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좌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를 하면 그 맥을 제가 이해를 해야지 어디다가 이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예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이제 제 전공인 법제사법위원회, 원래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지역으로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할 수 있고 철도를 닦을 수 있는 국토위, 여기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 지역이고 어촌 지역이고 하니까 농해수위를 가든지 그게 우리 지역에 난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해서 글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당에서 그걸 안 받아주고 이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해갖고 저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던 걸 빼가지고 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면서 자, 이 검수완박법 때까지만 내가 법사위를 하겠다. 그리고 후반기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국토위나 농해수위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다 그래요. 나도 순진하게 그거 믿고 또 가서 법사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암만 빼달라고 해도 안 빼주는 거예요. 근데 법사위를 하게 되니까 여기도 정말로 꼭 필요한 상임위원회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은 법사위를 다 거쳐야지 본회의 가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로 법안을 잡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거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법사위원들한테 이게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법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통과 못 시키겠다 하면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논의를 해야 되고 다시 또 몇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막 6개월 가고 1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서는 자기 부처 소관 법률이 빨리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들한테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뭐 시체말로 로비도 막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 부처의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알아서들 이렇게 해주는 그런 법사위에 제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우리 지역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수월하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상도 주더라고요. 뭐 뉴스 무슨 뭐 우수 뭐 머시기도 주고 국정감사 우수기도 주고 뭐 이렇게 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상 많이 받았으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언론에서 제가 이제 활동한 게 사진들입니다. 뭐 당이 내세운 최고의 논객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방송에 나가든지 또는 논평을 하든지 할 때 민주당의 어떤 의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도 저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논리력과 설득력을 갖춰야지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뭘 주장하는지를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장이라 해갖고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만 계속해갖고 아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국민들께서 수긍할 수 있는 논리,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 그런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당 내에서 제가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제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이렇게 TV 영상에 비치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좋지요? 그것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께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럴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지역에 예산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앙정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게 기분이 좋고 그게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뭐 지금 총선 시기가 돼가지고 뭐 후보들 많습니다. 저는 그 어떤 다른 후보들보다도 이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입법 활동을 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 활동의 원칙은 국민이죠, 당연히. 국회의원은 당연히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역을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 민간 임대주택, 이게 공공주택법이라니까. 이 법안 왜 발의하게 됐냐면은 우리 가흥동에 부영 아파트 때문입니다. 부영 아파트에서 분양을 하면서 조기 분양을 하면서 그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법안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59제곱미터를 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두 군데 감정을 해갖고 평균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한 주택을 소유한, 그러니까 부영주택에서 자기가 감정해갖고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가격에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59제곱미터 이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법안은 뭐냐면은 59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도 두 군데 평균해가지고 공정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발의가 돼서, 법안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 소위까지 올라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아주 쟁점이 있는 법안이 하나 생겨갖고 지난번에 통과가 못 됐어요.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조만간에 통과될 걸 생각하고 저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아파트 주민 계십니까? 구형아파트 주민 설명 잘 들으셨죠? 예, 곧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출산 대응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저출생에 대해서 이 법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뭐냐면은 불임이거나 난임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그걸 그 시술을 받거나 또는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그 연말에 소득공제, 여기서 공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 놓고 그 검사를 받아서 정말 아기 한 명이라도 더 낳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법안인데, 이것 때문에 뭐 아기가 갑자기 100명, 200명, 뭐 1000명이 태어나지는 않겠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더 태어날 수 있다라면은 우리 국가로서는 정말 이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 상태로 출생률 0.7 이하로 떨어진 이 상태로 가면요, 우리 곧 국가가 소멸합니다. 민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우리 당에서 추진하는 철학과 가치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수정당의 철학은 뭐냐면, 복지에 대한 철학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두텁게 보호하고 많이 가진 분들은 자기가 번 걸로 그걸로 생활해라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국가에서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보수정당의 기본 복지에 대한 철학입니다. 근데 이 법안은 아니에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회장이죠. 삼성전자 오너의 자식이라도 그 애 못 낳는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검사를 하면은 그 비용 세 공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으로 모든 것이, 출산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재정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모든 사업은 재정이 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거나 또는 국가 예산이 3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면은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통과 못하면 아예 그 사업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로 하나 내려고 할 때 다 이걸 해야 됩니다. 철도 하나 내려고 할 때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울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지역은 유리한데, 우리처럼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법률입니다.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 적게 사니까 당연히 왕래가 적지요.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가 안 나옵니다. 도로를 못 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저는 500억, 300억 되어 있는 거, 이 상향시켜야 된다. 1000억, 저는 이제 1200억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200억이 넘는 것만 예탈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은 지역에는 500억, 300억 해놓으면 모든 사업이 거의 다 저기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이 기준이 언제 생겼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이 기준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지금부터 20년도 전이잖아요. 인플레이션율만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500억, 300억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자라는 법안을 제가 제출했고, 근데 이게 마냥 높이면 또 안 됩니다. 마냥 높이면은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이 예타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국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예타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정말로 정부가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데는 왕창 예산을 주고 도로 막 닦고, 사람 없어서 도로 막 닦고, 또는 힘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힘 있는 정치인이 원하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도로 막 닦아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예타를 해서 그게 경제성 평가가 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 자체가 20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 눌렀는데. 제가 뭐 잘못 눌렀는 모양인데. 자, 이 법안이 개정이 되면은 우리 지역처럼 작은 단위의 그 시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SOC 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됩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대로 하면 1200억 이하가 되는 거는 예탈을 안 거쳐도 정말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법안 하나는 아마 인성교육진흥법 법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자,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라는 것이 제 공약이었고 또 영주 시민들께서 굉장히 이걸 바라시고 계십니다. 시민들 많은 분들께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설립하는 걸 법안을 냈어요. 이걸 물 한 잔 잡수고 하세요. 이걸 영주에다가 설립해라 이런 법안은 못합니다. 인성교육진흥원을 일단 설립하자라고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은 그 법안을 만든 의원한테 메리트가 생깁니다. 이 법안 내가 만들었으니까 교육부에다가 이건 우리 지역에다가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교육부 자체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인성교육진흥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하나 새로 생기면은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뭔가 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역의 교육청에 있어도 다 그렇습니다. 다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 통폐합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설득하느라고 한 2년 걸렸어요. 그 교육부에 너가 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 지금 너들이 하던 이 업무를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또 그렇게 하려고 이걸 만들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각 반대했던 지역 교육청 거기도 설득을 하고 다시 공문을 보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공문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시겠지만은 서희 초등학교 그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권에 관한 법률이 교육위원회에 엄청나게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이 조항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티격태격 하느라고 우리 인성교육진흥법을 심의할 시간이 없는 게 올라가면은 그거 논의하다가 끝나버리고 우리 건 아예 논의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달라고 제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지금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영주 지역에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4년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또 우리 영주 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곁들여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주 댐이 먼저 나왔는데요. 첨단배어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배어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가 2018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 5년 만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안에 신청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김진애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우리가 거의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장 빨리 우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김진영 시장님께서 시민추진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한마음으로 다들 응원해 주셨고 그렇게 한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평가들을 받아야 되고 또 농지 전용 뭐
여러 지금 단계들이 있습니다. 재환경영향평가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갈 때마다 그 부처에서 딜레이 되는 걸 막으려고 제가 계속해서 그 부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너들한테 접수됐냐?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걸 매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고, 가장 그래도 결정적으로 지금 빨리 땡길 수 있었던 건 농지전용 협의입니다. 농지전용이 우리 저 산단 안에 농지가 있습니다. 그럼 농지를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이 농지 용도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바꾼 게 농림부에 또 갔더니 농림부에서는 농지 전용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온 게 한 20건 정도 됐어요. 우리가 제일 끝에 20번째가 19번째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는 1년 아니면은 2년이 걸리는 겁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데 1년 아니면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풀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장관 차관은 얘기하면 되는데 이 실무 담당자가 소문나기를 아주 개팍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 잘못 접근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막 반대로 튀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찾아보고 또 거기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과장, 또 과장하고 친한 사람부터 찾아보고 해서 그래서 과장을 불러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친구 막 이 얘기도 안 하고 이 농지 전용 협의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 친구 평소에 업무 스타일이 어떠냐 이렇게 설설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조금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 농지 전용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만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너 방침이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낸 게 뭐냐면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를 거치는 거는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되는 것도 왜 위원회 거치는 거 그 순서대로 다 하느냐? 이걸 분리하자. 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는 위원회 거치는 그 순서대로 하고 안 거쳐도 되는 거는 안 거쳐도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안 거친 것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얘기해 우리 것 좀 빨리 해주라.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된 거 위원회 안 거쳐도 되니까 위원회 안 거쳐도 되는 것 중에는 저 뒤에 있는 거 우리 것 좀 빨리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지금 당긴 겁니다. 아, 박수 좀 치려면 세게 치죠. 자,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베어링 산업 제조 지반 지원 기반 구축, 수송 기구용 고강도 경량 소재 표면적 시생산 기반 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을 팍 줄어버렸어요. 국회에서 2.6억하고 3억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베어링 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은 저기에 베어링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려는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 베어링 산업 관련된 산업들이 무슨 시험을 한다거나 또는 제품을 생산해서 강도를 측정해 본다거나 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장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업들은 그 장비들을 자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이 장비들을 지금 많이 사놨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난번에 그 베어링 그 협회에서 주최하는 회의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이렇게 조성하니까 많이 들어와라. 여기 가면 뭐가 있느냐? 우리 이미 몇 년 전부터 이거 준비해놨다. 당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거나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 여기 와서 하면 된다. 이거 개별 기업이 사지 못합니다. 하나에 몇백억씩 하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실하게 준비해 놓으면은 베어링 관련된 산업들은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경량 소재하고 베어링 산업 제조 기반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주댐 문제는 뭐 다들 뭐 잘 아실 것입니다. 7년 동안 승인을 못 받고 있었는데
지난 정권 때 영주댐 물을 방류하겠다고 해서 여기 지금 얼굴 지금 보이시는 분들 거기 가서 농성도 하고 걸기대회도 하고 대전까지 또 세종까지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텐트 치고 잠도 자고 했죠. 그날 저하고 같이 자는 분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그 4대강의 재자연화, 이런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이게 준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도 그때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정권 바뀌어야지 우리 그 준공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게 환경부에서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 이주단지라는 것 때문에 수몰된 지역에 옛날 문화재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시 지금 거기 건축해놨잖아요. 그 용마루 공원 옆에. 자, 그게 몇 집이 진짜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게 다 돼야지, 문화재 이주단지가 돼야지 댐 전체 준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댐 전체 공사 속에 문화재 단지 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개별적인 공사들이 완공이 돼야지 전체 준공을 해준다는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이 수자원공사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못 해주겠다고 해서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야 1조 1천억이나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문화재 이주단지 몇 집 때문에 한 집이 예를 들어서 막 평생 동안 안 해준다고 그러면 평생 동안 준공 못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걸 푸는 게 행정이 하는 거고 정치가 하는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뭐냐면은 이렇게 준공을 자기들이 해줬을 때 자기들이 나중에 감사받을 수 있고 다칠 수가 있다. 문화재 이주단지 안 됐는데 전체 준공을 해줬으니까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전체 준공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다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계속 꺼렸던 거예요. 이래서 권익위원회라는 걸 중간에 넣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너희들이 해준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가 중재해가지고 한 게 되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오케이 하도록 만들고 권익위원회가 이걸 중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방식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았어요. 내용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준공 안 될 때 문화재 이주단지에 관해서는 영주시가 책임지겠다.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정산하자. 그래서 너가 이만큼 돈 들어갔다. 앞으로 이만큼 들어갈 거야. 자, 우리 그것만 받을게. 나머지 더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협의를 안 해줘. 더 들어가게 되면은 시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거기서 정산하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하다가 나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혹시나 문제가 될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를 넣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댐이 이제 7년 만에 준공이 된 거죠. 자, 저희들은 잊어본 게 있는데요. 설계비. 저희들은 이 지금 영주댐을 왜 준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댐 자체가 준공되고 안 되고 그 물 차 있는데 뭐 차이가 없잖아요. 이 준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댐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댐 주변에 레저시설, 휴양시설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시민들도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새로운 관광지가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댐 준공이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댐 전체 준공이 안 되면 그 개발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댐 전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제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다른 곳에 벤치마킹하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훌륭하고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거기 가면은 뭐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 시하고 저도 같이 할 것이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보니까 참 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오고 좋더라 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시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 영주댐 주변을
새로운 우리의 먹거리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베어링 산업단지에서 하나 재자랑하는 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재자랑하는 거 뭐 빼먹었냐면은, 자, 이 산업단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국비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국비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한 400억, 500억쯤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예산이 빠져 있었어요. 그럼 한 해 동안 이게 늦어지는 겁니다. 한 해가 완전히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착공비를 10억 원을 이번 국회에서 뭐 흔히 얘기하죠. 쪽지 예산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예결위 단계에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쪽지 예산이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예전에 쓰던 쪽지 예산이라는 걸로 제가 1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자, 이거는 진짜로 아직 박수 치지 말고요. 이걸 못했으면은 우리 산업단지 준공 전체가 1년이 늦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정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박수를 치셔야 돼요. 자, 중앙선 KTX가 이제 서울역으로 가게 된 것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업도 진짜로 이거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4년 걸렸습니다. 이거 하는데. 제가 당선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중앙선이 KTX가 지금 KTX 들어오는 것부터 뭐 어려웠지요. 근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KTX 이음이라는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청량리까지밖에 안 가니까 거기서 갈아타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갈아타는 것 자체가 뺑글뺑글 불편하고 다시 또 시내로 진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도 한번 타봤더니 청량리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리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차 타고 내려오는 게 청량리 가서 열차 타고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옵니다.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을 덜 하게 되고 굉장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그 정치인들이 지금 이걸 서울역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의 지하철 전철 노선이 포함합니다. 청량리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거는 서울의 1호선 전철역과 같은 노선을 씁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2번 들어가면은 서울 지하철역이 지하철이 2개가 줄어야 되는 겁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지금 경기도민까지 하면 2000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철로를 선로를 한 개를 죽이고 2개를 죽이고 우리 중앙선에서 가는 건 넣어준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리국리를 해서 짜낸 방법이 다른 열차하고 도킹하는 겁니다. 강릉선 열차하고 도킹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강릉선 열차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손님들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오고 서울역에서 평창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강릉선 열차는 계속해서 서울역까지 들어가고 있었어요. 자, 이거하고 합쳐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동대구역 가면 그렇게 합니다. 동대구에 가면 창원에서 오는 열차하고 포항에서 가는 열차하고 동대구에서 합쳐져 갖고 서울 갔다가 내려올 때는 거기서 떨어져 갖고 다시 각자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열차 종류가 틀리면은 도킹이 안 돼요. 그래서 강릉선 열차는 원래 KTX였어요. 우리처럼 KTX 이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강릉선 열차 KTX를 KTX 이음 우리하고 똑같은 종류로 바꿨습니다. 저기를 바꿔가지고 이 도킹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2개 열차를 합치니까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302m가 됩니다. 길이가. 근데 청량리역의 플랫폼 길이가 210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10m 없는데 어디 땅바닥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기 예산을 확보해줘서 청량리역의 플랫폼을 길이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거죠. 그 확장하는 공사가 작년 11월 말에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29일에 개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코레일 측하고 많이 우리 뭐 보좌진도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8번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16번이었는데 지금 18번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8번이 서울역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릉선에서 오는 열차가 서원역에서 도킹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다녔던 것보다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당하게 조정한 것이 일단은 8번을 들어가 보자. 상행선 4번, 하행선 4번 이렇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4번 상행선, 하행선의 시간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코레일에다가 그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침에 가는 상행선을 일찍 우리 배차를 해라.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거를. 그래야지 아침 일찍 서울 갔다가 볼일 보고 저녁에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상행선을 오전 시간대에 아침 일찍 배치를 하고 하행선을 늦게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로 배치를 해요. 지금 아마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서울에 볼 일이 있다거나 또는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실 때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 가서 볼일 보시고 저녁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 풍기분들 여기 계십니까? 풍기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풍기분들을 알겠습니다. 제가 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풍기분들이 저한테 열차 이용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풍기역의 정차를 더 늘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풍기역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역이 어디냐면 양평역입니다. 풍기역에 서는 열차는 양평역에 안 섭니다. 풍기역에 안 서는 열차가 가서 양평역에 섭니다. 그런데 풍기는 영주시의 풍기읍이잖아요. 근데 양평은 양평군이에요. 시하고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주에 서는 거하고 양평에 서는 거하고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영주시에 있는 풍기읍하고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면은 저쪽에 안 쓰고 저쪽에 서는 거 우리 안 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를 쓴 게, 야, 그러면은 군하고 읍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나는 우리가 많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동양대학교가 저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나 우리가 많을 줄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결과는 양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풍기역을 늘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까 서울역 가는 것과 같이 추진하면서 코레일 측에다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풍기를 더 늘려달라고는 얘기 안 하겠다. 나중에 이게 서울역까지 들어갈 때 풍기에 서는 열차가 서울역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양평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울 가는 상행선, 하행선 4번이라고 했잖아요. 4번이잖아요. 풍기역에 3번 섭니다. 한 번만 안 쓰고 풍기역에 3번 서울역까지 가는 게 쓰거든요. 근데 양평은 군인데 2번밖에 안 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풍기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담아뒀다가 이걸 보답을 한 겁니다. 풍기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철도 전체를 한번 개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가 경북 북부지방의 중심지로 이렇게 크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철도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철도가 올라가고 경북선과 영동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산물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영주가 갑자기 큰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동선과 지금 경북선이 철도로서 기능을 거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철도가 교차하는 중심지가 아니라 중앙선 역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도시의 기운이 세력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걸 다시 지금 세워야 됩니다. 다시 세우는 아직 박수 칠 때 아니래요, 이거는. 자, 다시 세우려면은 아까 편리하게 일단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이 중앙선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가 2027년에 이제 서원주역에서부터
여주, 광주, 수서로 가는 이 열차를 개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서역까지 여기서 1시간 안에 갑니다. 58분 만에 갑니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교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지금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료시설 낙후되어 있죠. 교육 환경 나쁘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지금은 의료원에 많은 지금 과들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확보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시간 내에 서울에서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올 수가 있어요. 4억, 5억 준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는 안 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KTX로 1시간 만에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출퇴근도 사실 가능한 거리잖아요. 실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주 봉화가 27년에 수서 가는 저 열차가 개통되면은 여러 가지가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를 박수 쳐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보면요. 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 그래야지 진짜로 영주가 옛날에 철도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어디 가는 열차는 서산에서부터, 저 충청남도 서산부터 천안으로 와가지고 영주로 오고 봉화 거쳐서 울진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게 건설이 되면은 영주는 중앙선 철도와 동서횡단 철도의 중심지에 딱 교차되는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 철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거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별로 안 많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는 장래에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남북 통일이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동해 지금 쪽에 열차가 지금 내년이면 개통됩니다. 내년이면 강릉까지 울진 다 열차가 개통되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됩니다. 유럽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열차는 어디로 가냐면 신의주를 거쳐서 중국의 내륙 횡단철도로 연결됩니다. 그럼 몽고까지 그쪽으로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장래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동서횡단철도가 연결돼야지 우리나라 동해 쪽에 있는 산물이 저쪽 중국 내륙으로 가려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동서횡단철도를 통해 가지고 옆으로 가서 글로 가야 됩니다. 서해 쪽에서 나는 그런 공산품이든 뭐 농산품이든지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횡단철도를 거쳐서 영주를 거쳐 울진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큰 그림을 장래에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철도가 지금 당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힘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제가 내년에 재선돼도 이거 부족합니다. 3선 돼서 원내대표 되면 한 요만큼 갈 수 있을 거예요. 당대표 되면 한 요만큼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대통령 되면 한 반쯤 갈 겁니다. 대통령 돼도 이거 반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더라도 4조 5천억 내지 5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타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예타가 500억이 넘으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5조가 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예타를 합니다. 그 예타를 하면 이거는 아마 경제성 평가가 한 0.1점급밖에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충청북도 산 지나가지고 또 여기도 봉하고 울진이고 다 사는 거예요. 사람 하나도 없는 데를 이 철도를 놓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예타 면제 사업이 돼야 돼요. 예비타당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이 가끔씩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자꾸 하면 나라 망합니다. 결국 그거 하려고 그러면 빚내야 돼요.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은 우리 후세들한테, 젊은이들한테 계속 그 빚 부담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가다 보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타 면제 사업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꼭 하려고 그러면 예타 면제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선은 뭐냐면 장래에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이거 점선도 없어서 아예
이 점선을 넣는 게 지난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할 때 엄청나게 애썼어요. 아무것도 아니, 점선 끄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점선을 하나 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려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서 보더라도 이 점선을 함부로 막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넣으면 나중에 가서 다 이거 이 사업도 해달라 저 사업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선 넣는 거 장래에 검토하겠다는 그걸 넣는데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 점선을 이제 실선으로 진짜로 진짜로 놓겠다라는 걸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제가 한 10년 정치해야 될까요? 빠르면은 뭐 7, 8년만 하여튼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빠뜨렸네요. 내년 되면, 올해군요. 올해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그 중앙선 전체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영주에서 타고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고, 내려가서 부산 가서 해운대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올까 해서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JC 회장 굉장히 좋아하는 부산 가서 놀러 가려고. 자, SK 투자하고 지금 옆에는 이제 베어링 아트입니다. 이 기업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일자리를 가지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야지 출생률도 높아지고 지역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여기 오도록 하는 것, 또는 있는 기업이 여기 투자를 해서 더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게, 이게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자, SK가 지난번에 상주로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다 분노하시고 뭐 안 된다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자기 경영을 위해 가지고 이익이 저쪽에 가는 게 더 나는데 억지로 못 가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또 그것도 나라 망하는 거예요.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려고 우리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도 평당 120만 원 공사비가 그만큼 드는데도 우리 50만 원 분양하고 70만 원 우리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땅을 구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생산은 곧 해야 되는데, 공장을 증설할 땅을 살라고 하니까, 이게 천정부지로 지금 값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 산다. 어떻게 보면은 SK라는 큰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그거 주는 게. 그거 10만 원 하던 걸 100만 원 달라고 한다 해서 SK 기업 전체로 보면은 그거 대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그게 한번 선례가 되면은 다른 곳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이걸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이게 선례가 돼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여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이라 그러면 1조짜리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값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못하고 결국 상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는 걸 억지로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SK한테 그럼 우리 지역에도 너희들이 신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신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때 이미 7천억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천억은 이미 MOU 체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번에 5천억 추가 투자는 그 2천억을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약속대로 7천억을 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7천억 총 투자를 지금 SK에서 하는데, 왜 그러면은 그때 SK 상주 갈 때 이미 이 발표를 했는데 MOU는 작년에 체결했잖아요. 왜 MOU 작년에 체결했냐면은 그동안에 SK가 옆에다 땅을 좀 샀습니다. 산단을 해가지고 산단 지정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팔겠다 그러면은 산단 지정을 해놓으면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수용을 못했던 겁니다. 강제 수용을 못하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SK가 옆에다 땅을 좀 샀고 이거 산단 지정을 받으면은 그 옆에 이만큼 더 하려고 하는데 안 팔겠다고 계속 그러면은 감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SK가 5천억을 추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반이 다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MOU를 지난해에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SK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베어링아트 신규 투자 무산 위기를 해결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베어링아트는 우리가 지금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 앵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베어링아트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안 들어가면요, 그거 들어올 기업이 없습니다. 제일 앵커 기업인데. 근데 이 기업이, 자, 지금 베어링 아트에 공장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1공장 원래 있던 거고, 2공장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 옆에 3공장을 다시 더 만든다고 지금 3공장 부지를 다 조성해 놨습니다. 자, 2공장은 이미 가동되고 있어요. 완벽하게 100%,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100% 가동은 아니던데 일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3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를 2공장에 지금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공장에 이제 전기를 새로 설치를 해달라. 3공장 지으면. 그럴 때 한전에서 아니 그거 안 돼. 2공장에 전기 이미 우리가 줬으니까 2공장에 있는 걸 끌어다가 3공장에 써.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근데 2공장에 있는 전기를 승합을 시켜갖고 쓰려고 그러면 수십억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근데 3공장에 한전에서 바로 전기를 연결하면 그걸 전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고 3공장을 베어링아트에서 준비를 해왔는데, 한전에서 안 된다니까 이거 딱 걸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어링아트에서 물론 저는 베어링아트가 진짜로, 여기 영주에 안 하고 딴 데 가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가 비용을 자꾸 더 들게 하면은, 왜 여기다가 하냐. 딴 데 차라리 하자. 이것도 또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제천에 우리하고 똑같은 공장이 있어요. 베어링아트 공장이 제천에 똑같은 공장이 있고, 거기 4공장까지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 하면 거기 하겠다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3공장 하려고 그러던 거 영주에 접고, 제천으로 갔다. 이러면은 우리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하나마다 실패입니다. 있는 기업도 여기 투자를 안 하고 지금 떠나가는데 어떤 기업이 새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고 만약에 진짜 떠나간다 그러면은 5년 뒤에 국가산업단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한전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더라고요. 원래는 한 부지 내에 있으면은 2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래요. 한전에서.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영주시하고 그 베어링아트하고 그 한전 영주지사하고 생각해낸 거예요. 2공장하고 3공장 중간에다가 도로를 만들자. 도로를 내면은 이거하고 딴 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올리는 걸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한전에서는 도에 올라갔더니 한전 도 본부에서는 그 중간에 도로 내더라도 결국은 같은 부지잖아. 같은 부지 너가 편법으로 요 도로 내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래서 한전 본부를 제가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상으로 공중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전기료를 또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전에서 베어링아트 측에다가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 이상의 전기료를 전략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방법을 너들한테 채택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너들이 하는 걸로 하고 공중선로를 하는 비용은 더 적게 드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이래서 한전하고 베어링아트하고 지금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3공장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꾸 박수 치면 계속 오래 합니다. 이 지루하다고 하품 마시고 주무시면 제가 끝내려고 그랬는데 박수 쳐주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자, 풍기인삼
뭐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엑스포를 재작년이죠.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 농가들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농협, 뭐 정부 여기저기 다 해서 많이 또 계약 재배도 확대하고 해서 그래서 풍기에 이제 인삼 농사 짓는 분들께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영주시 국비 사업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교세입니다. 특교세는 뭐냐면은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지역의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따로 주는 교부금입니다. 이 특교세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영주시가 작년이죠. 2023년 한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전체 4년 정도 하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은 다른 지역구 전체 금액하고 맞먹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특교세를 진짜로 이건 많이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온 게 왜 어떻게 증명되냐면은 특교세를 다 주고 나면은 나중에 보도자료를 냅니다.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 낼 때 행안부에서 우리 의원실에다가 우리 보좌관들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순위 제발 좀 쓰지 마라. 왜냐면 우리 무조건 1등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1등이고 재작년에 1등이고 계속 이 순위를 1등이라고 쓰면은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우리가 막 쫄려서 죽는다. 왜 맨날 저기만 뭘 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 번도 전체 중에 순위를 발표를 못했어요. 순위 못하고 우리 이만큼 그냥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만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1등이었어요. 이 1등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1등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문자를요, 과장들한테도 보내고, 국장한테도 보내고, 차관도 보내야 되죠. 장관도 보내야 되죠. 한 건 뭐 하려고 그러면 문자를 4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자, 이걸 계속 우리 보좌진들이 저한테 여기 지금 보내야 됩니다. 나는 야, 뭐 과장하고 국장한테까지 내가 뭐 계속 이거 보내고 뭘 전화도 하고 해야 되냐. 그럼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특교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한테는 조금만 이따 봐주세요. 저한테는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지역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거를 제가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보좌진들은 저한테 이만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한테 10%를 가지고 오면은 아마 90%는 우리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 안 되는 10%, 20%만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 특교세를 위해서 우리 보좌진들이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좌진들한테 박수 한번, 보좌진 한번 김상현 보좌관 저기 있고, 박민구 보좌관 저기 있고, 또 딴 데 안 보이죠? 김진아는 저 보좌관 있고. 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보좌진을 비롯해서 또 때로는 시청 공무원들도 뭐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시청 공무원들도 엄청 노력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꼭 이제 의원실에 와요. 그럼 제가 맨날 뭐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 처음부터 갈 때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실컷 해갖고 안 되고 난 다음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도 또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해결합니다. 뭐 어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한 7, 80%는 또 해결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또는 작년에 한 우리 영주와 함께 한 일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영주와 갑자기 선거구 합쳐져서 진짜 선거일 한 달 열흘 전입니다. 그렇게 합쳐져서 영주에 아시는 분 진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처음 영주 분들 뵙고 인사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 한 의정활동 또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또는 지역구를 위한 활동이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지금부터 나가셔서 저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소백산을 어떤 산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소백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사고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조선 중기에 천문지리 이런 데 통달했다라는 그 남사고 선생이라는 분이 소백산을 보고 아, 이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사고 선생이 울진 사람이에요. 그 울진 사람이 조선 중기에도 소수서원에 유학을 왔습니다. 소수서원에 가면은 그분 유학한 학생 명단에 남사고 선생 성함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 울진 사람이지만 소백산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우리 영주 시민 전체가 다 소백산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울진 사람이지만은 영주를 살리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4년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 저의 마음은 정말로 영주를 다시 살리는 정치인, 영주를 다시 살리는 노력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한 정치인,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앞으로도 제가 영주를 위해서 영주 시민들과 함께 영주를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도약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나가셔서 저를 홍보해 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 불편하신 또 의자에 앉으셔서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영주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회를 주고 주지 않고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일을 더 하라고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또 영주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